한국을 건드린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CIA에서 30년을 복무한 하버드 교수의 폭탄 선언에 백악관 수뇌부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미 정보기관 수장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정보기관이 핵무기보다 두려워하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다. 한 방산 재벌의 후계자가 벌떡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스마트폰 잘 만들고 K-팝 부르는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교수는 그를 불쌍하다는 듯 쳐다보며 세계 지도를 찢어버렸습니다. 내 놈들의 그 오만함이 미국을 끝장낸 거다. 그리고 그가 공개한 다음 자료를 본 순간 모든 반발이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믿을 수 없는 증거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아드리안 벤더빌트입니다. 지난 학기 수업 하나가 제 세계관을 박살냈습니다. 기대? 전혀 없었어요. 제목이 동아시아 전략 문화의 비교 연구였으니까요. 중국, 일본, 북한 핵 전략이나 줄줄 읊는 지루한 수업이겠거니 했습니다. 저는 미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가문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똑똑히 배우며 자랐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압도적인 자본, 그리고 그 자본을 지키는 압도적인 군사력.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규칙을 우리 입맛대로 바꿀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이곳은 평범한 대학이 아닙니다. 미래의 미국 대통령, 월스트리트의 지배자, 전 세계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거쳐가는 권력의 심장부입니다. 이곳에 모인 15명의 동기들 역시 저와 다르지 않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곧 세계의 질서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수업이 열리는 곳은 케네디 스쿨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한 창문 하나 없는 벙커 강의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묵직한 철문이 열리며 기디언 로구드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로구드 교수님은 하버드에서도 아주 악명 높은 분이셨어요. 전직 CIA 비대칭 위협 대응국 국장이자 백악관의 최상위 비밀 자문위원을 역임하신 분이죠. 학자라기보다는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뒹굴다 온 맹수 같은 기운을 풍겼습니다. 냉철하고 무자비한 분석으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그날따라 교수님의 푹 파인 두 눈이 유독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교탁에 서시더니 단 한마디의 인사도 없이 커다란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두꺼운 검은색 펜을 꺼내셨습니다. 그는 지도 위를 거칠게 X자로 긋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영토 위에 거대한 X, 중국 대륙 위에 거대한 X, 러시아와 유럽 위에도 차례대로 X를 그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당황해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지도를 벅벅 찢어버리더니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리고 칠판으로 돌아서서 단 하나의 단어를 아주 크게 적으셨습니다. 코리아? 교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의실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묵직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가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겠지. 항공모함 전단과 기축통화가 있으니까. 교수님은 우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하지만 CIA에서 30년을 썩으면서 내가 깨달은 진실은 다르다. 우리 정보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야. 러시아의 탱크도 아니고 중국의 병력도 아니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숨통을 완벽하게 틀어지고 있는 완성형 비대칭 전략이다. 저는 속으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교수님, 지금 한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마트폰 잘 만들고 K-팝 부르는 그 조그만 나라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미국의 보호령 아닙니까? 강의실 여기저기서 크크거리는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로구드 교수님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불쌍하다는 듯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드리안 벤더빌트, 네가 아버지가 국방부 무기납품으로 돈을 쓸어 담고 있으니 너에게는 총알과 포탄만이 무기로 보이겠지. 교수님의 차가운 조수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국이 보호를 해준다고? 착각하지 마라. 지금 전 세계 정보 기관들이 가장 예측하기 어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앞자리에 앉은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북한 아닌가요? 교수님이 차갑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예측하기 쉬운 나라다. 도발하고 협박하고 때를 써서 양보를 받아내지. 패턴이 아주 명확해.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한국의 반응은 전 세계 어떤 슈퍼컴퓨터로도 예측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한국은 절대 경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차가운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고를 하지 않는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교수님이 칠판을 강하게 두드리며 설명을 계속하셨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보통의 국가들은 분쟁이 생기면 단계적으로 대응한다. 먼저 외교적으로 항의하고, 그 다음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최종적으로 군사적 행동을 암시하지. 이런 순서를 밟기 때문에 상대방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방어할 시간을 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한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더니 강의실을 쥐어짜듯 압도적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상대가 선을 넘으면 그냥 끝내버린다. 경고도 없이, 협상 테이블도 없이, 상대가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숨통을 끊어버리지. 강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꼬고 있던 다리를 풀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제 머릿속에는 오만함 대신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호기심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돌아서서 칠판에 3개의 단어를 새로 적으셨습니다. 참을인, 불도저. 이 3단어가 바로 한국의 그 잔혹한 전략 문화를 이해하는 마스터키다. 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이 무슨 뜻입니까? 교수님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한은 서양의 그 어떤 언어로도 번역이 불가능한 개념이다. 분노와 슬픔, 원망과 지독한 희망이 짐승처럼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지. 수많은 세월 동안 외세의 끔찍한 침략을 받으면서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민족적 정서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한국인들은 이 엄청난 분노를 밖으로 폭발시키지 않는다는 거다. 그들은 이 살기를 자기 안으로 깊숙이삭인다. 그리고 적의 목을 한 번에 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숨죽여 기다린다. 저는 점점 더 그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2번째 단어를 짚으셨습니다. 참을 인자를 아나? 이 한자는 칼날 위에 심장이 얹혀있는 모양이다. 한국인들은 적의 칼날이 자신의 심장을 후벼 파는 고통을 묵묵히 참아낸다. 비명을 지르지도 살려달라고 빌지도 않아. 상대가 승리에 취해 방심할 때까지. 그래서 단 한 번의 칼춤으로 상대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을 때까지 참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도저라는 단어를 강하게 내리치셨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그들이 마침내 인내를 끝내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불도저처럼 밀어붙인다. 자비도 없고 타협도 없고 적당한 중간 지점도 없다. 상대의 뼈와 살이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아. 그래서 한국의 반격은 상상할 수 없는 대재앙이 되는 거다. 그들은 적에게 도망칠 시간조차 주지 않으니까.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에 갑자기 만들어진 얄팍한 국가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해온 섬뜩할 정도로 완벽한 생존의 DNA였던 겁니다. 교수님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며 이 끔찍한 패턴이 증명된 역사적 사건을 꺼내셨습니다. 한국의 핏빛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패턴이 소름 돋게 반복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과거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던 임진왜란이다. 교수님의 눈빛이 과거를 회상하듯 깊어졌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조선의 정규군은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수도가 함락되고 왕은 북쪽으로 도망쳤지. 일본은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를 확신했다. 조선은 끝났다고 생각했지. 한 학생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조선이 멸망한 것 아닌가요? 교수님이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전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는 기괴한 일이 벌어진다. 정규군이 무너지자 전국 각지의 깊은 산속과 마을에서 의병이라는 이름의 유령, 군대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다. 낫을 들던 농민들이, 불경을 외던 승려들이, 붓을 쥐던 학자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고 적의 목을 베기 시작했어. 왕이 시킨 것도 아니었다. 정부가 돈을 준 것도 아니었어. 그저 나라를 지키겠다는 맹목적인 분노 하나로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거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의 지도를 대충 그리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일본군은 정규군을 학살하는 법은 알았지만 전 국민이 사륙의 기계로 변해 덤벼드는 상황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깊은 숲에서, 좁은 골목에서, 어두운 밤마다 보이지 않는 공격이 쏟아졌어. 결국 일본군의 보급선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그들의 거대한 군대는 반도 한가운데에 고립되어 말라 죽기 시작했지. 그리고 교수님이 칠판 한가운데에 아주 또박또박 새로운 이름을 하나 적으셨습니다. 이순신. 그리고 이 괴물 같은 인물이 등장했다. 중요한 것은 이순신은 처음부터 싸웠다는 거다. 육지의 정규군이 무너지는 그 참혹한 시간 동안
해상에서만큼은 단 한 번도 재해권을 내주지 않았어. 그리고 일본이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며 가장 깊숙이 선을 넘어온 순간 단 12척의 부서진 배로 330척이 넘는 일본의 정예 함대를 바닷속에 수장시켜버린 남자. 역사는 이를 명량의 전이라 부른다. 학생들 사이에서 말도 안 된다는 듯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12척으로 300척을 이깁니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교수님이 교탁을 짚으며 제게 몸을 기울이셨습니다. 일본도 너처럼 똑같이 생각했다. 이순신에게 남은 배는 고작 12척뿐이었으니까. 일본은 완벽하게 방심했다. 이미 죽은 시체라고 생각하고 축배를 들었지. 하지만 그 방심이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뱀처럼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이순신은 울돌목이라는 지옥처럼 물살이 거세고 좁은 해협으로 일본 함대를 유인했다. 그는 바다의 조류가 비바뀌는 정확한 시간을 계산해두고 일본의 거대한 함대가 그 좁은 골목에서 거센 물살에 휩쓸려 통제력을 잃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노렸다. 12척의 배가 뿜어낸 불을 뿜는 화포 앞에 서로 부딪히고 엉킨 300척의 일본 배들은 그저 거대한 불쏘시개에 불과했어. 저는 그 잔혹하고도 정교한 전술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일본 함대는 전멸했다. 12척에게 완전히 도살당한 거야. 이해전 한 번으로 일본의 바닷길은 완벽하게 끊어졌고 결국 그들은 패배를 선언하며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옆에 앉은 여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왜 상대가 가장 깊숙이 선을 넘을 때까지 기다린 건가요? 더 일찍 치지 않고요? 로구드 교수님이 만족스러운 듯 기괴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이다. 바로 그것이 한국식 비대칭 전략의 진수니까. 그들은 절대 먼저 이빨을 드러내지 않는다. 상대가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며 가장 깊숙한 곳까지 선을 넘고 들어올 때까지 칼날을 심장에 품고 기다린다. 하지만 일단 칼을 뽑아 들면 적의 씨를 말려버린다. 이순신은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기다린 거다. 상대가 가장 자만하고 방심하여 스스로 지옥불로 걸어 들어오는 그 순간을 저는 그때 온몸에 솜털이 쭈뼛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그저 낡은 군사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방심을 먹고 자라는 뼛속 깊이 각인된 사냥꾼의 본능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책상에 서류를 정리하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거의 사냥법이 과연 칼과 활의 시대에만 통했을 것 같나? 천만에 현대의 가장 세련된 외교와 피 튀기는 경제 전쟁터에서 이 조용한 살수들은 훨씬 더 거대하고 소름 돋는 방식으로 전 세계를 사냥하기 시작했다. 그 잔혹한 현대판 학살극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강의실은 마치 진공 상태처럼 고요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낯선 이름이 남긴 핏빛 잔상 때문에 15명의 엘리트들은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의 낡은 역사책 속 영웅담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교수의 눈빛이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오만한 반발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 칼과 활을 쏘던 시절의 국지전 하나로 한 나라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는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거대한 금융 네트워크와 복잡한 무역, 사슬 속에서 극각 감정적인 인내와 기습 따위가 통할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로구드 교수님은 제 눈빛을 읽은 듯 칠판에 적힌 과거의 지도들을 몽땅 지워버렸습니다. 아직도 실감을 못하는 표정들이군. 낡은 범선들이 부딪히는 과거의 낭만적인 전쟁 이야기라고 생각하나 보지. 교수님은 분필을 책상에 툭 던지며 우리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렇다면 무대를 가장 피 튀기는 현대의 자본주의 전쟁터로 옮겨보자. 너희들이 매일 아침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으며 비웃었던 바로 그 사건 말이다. 교수님이 칠판에 아주 낯익은 단어를 적었습니다. 반도체. 이것은 현대 산업의 쌀이자 너희 아버지가 파는 모든 첨단 무기의 심장이다. 반도체가 없으면 전투기는 뜨지 못하고 미사일은 표적을 잃으며 월스트리트의 모든 서버는 그 즉시 깡통이 된다. 그리고 이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것은 알다시피 한국이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일본이 아주 치명적인 도발을 감행했다. 한국의 목줄을 완벽하게 끊어버리겠다며 선전포고를 한 거지. 바로 반도체를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을 기습적으로 통제해버린 거다. 교수님은 손가락 3개를 펴보였습니다.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로린 폴리이미드. 이름조차 생소한 이 화학 물질들은
반도체의 회로를 깎고 그리는데 없어서는 안 될 생명수와 같다. 문제는 이 소재들을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 독점하고 있었다는 거다. 한 학생이 흥미롭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독점 공급처가 물건을 끊었으니 공장이 멈추는 건 시간 문제였겠네요. 교수님이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하다. 일본 정치인들의 계산은 완벽해 보였다. 한국은 대체할 곳이 없다. 짧게는 몇 주, 길어야 몇 달 안에 한국의 거대한 반도체 공장들은 멈춰설 것이고, 천문학적인 적자를 견디지 못한 한국은 결국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애원할 것이다. 그것이 일본의 확신이었다. 저도 그 당시의 뉴스 헤드라인들이 기억났습니다. 서구의 경제 매체들은 일제히 한국 경제의 몰락을 점쳤습니다. 아시아의 거인, 소재 의존도에 덫에 걸리다. 한국 반도체 신화의 종말. 우리 모두는 한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구걸하거나 일본의 엄청난 외교적 양보를 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아까 말했던 한국의 그 소름 돋는 DNA를 떠올려봐라. 교수님의 목소리가 뱀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보통의 나라라면 어떻게 했을까? 당장 일본 대사를 불러들여 책상을 내리치고 대규모 무역 보복을 선언하며 국제사회의 억울함을 호소했겠지.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나? 강의실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자 교수님이 스스로 답을 내놓았습니다. 침묵했다. 제가 의아해서 되물었습니다. 침묵이라고요? 국가 경제의 심장이 멎게 생겼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까? 물론 표면적인 외교적 항의는 있었지. 하지만 일본이 기대했던, 그리고 전 세계가 예상했던 굴욕적인 항복이나 폭력적인 보복 조치는 없었다. 한국은 일본을 향해 곧장 주먹을 뻗지 않았어. 대신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주 기괴할 정도로 조용히 자신들의 실험실로 들어갔다. 교수님이 칠판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참을인이다. 적의 칼날이 심장을 찌르고 들어오는데 그들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그 칼날을 묵묵히 몸으로 받아냈다. 일본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축배를 들었지. 서구의 애널리스트들은 한국이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웃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의 그 지독한 한이 어떻게 폭발하는지 전혀 몰랐던 거다. 교수님의 두 눈이 번뜩였습니다. 한국은 분노를 화염병이나 외교적 성명서로 낭비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 끓어오르는 살기를 오직 자신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모조리 쏟아부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며칠 만에 쏟아부었고, 기업들은 서로의 기밀을 공유하며 벽을 허물었다. 그리고 연구원들은 집에 가는 것을 포기한 채 하얀 방호복을 입고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며 목숨을 걸고 실패를 반복했다. 왜 그랬는지 아나? 교수님이 우리를 한 명씩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단순히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굴욕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을 쥔 적의 손목을 아예 통째로 잘라내 버리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전 세계 산업계를 경악시키는 발표가 나온다. 한국이 고순도 불화수소를 완벽하게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버린 거다. 수십 년이 걸릴 거라던 일본의 기술 격차를 단 1년 만에 미친 듯한 집념으로 갈아 마셔버린 거지.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나? 한국의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핵심 소재를 직접 통제하게 되면서 그들의 생산성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했지. 진짜 지옥은 일본에서 열렸다. 한국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고객을 하루아침에 영원히 잃어버린 일본의 첨단 소재 기업들은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다.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가 쌓였고 그들의 빛나던 기술력은 팔곳을 잃어 썩어가기 시작했다. 한국의 목을 조르려다 스스로 자신들의 목에 올가미를 걸고 의자를 걷어차 버린 꼴이 된 거지. 보이나? 이것이 한국식 비대칭 전략의 현대적 완성이다. 그들은 일본에게 무역 보복을 경고하지 않았다. 협상을 애원하지도 않았어. 그저 조용히 상대가 가장 방심한 순간에 상상조차 못한 방식으로 시장 구조 자체를 뒤집어버렸다. 적이 우리를 공격하는 데 썼던 그 무기를 역으로 적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사형 선고로 바꾸어버린 거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건드린 상대는 반드시 뼈도 못 추리게 철저히 박살내고야 만다는 무언의 경고장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도리어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산업 생태계를 스스로 붕괴시켰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건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지. 경고도 예고도 없이 판 전체가 뒤집어진 거다. 하지만 이건 그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지역적인 촌극에 불과하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너희들은 방금 전까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확신했지.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세상의 미래를 설계하고 백악관이 그 규칙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방금 일본이 당했던 그 끔찍한 덫에 지금 우리 미국이 두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면 믿겠나?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세상을 집어삼키려는 지금 그 괴물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은 실리콘밸리가 아니다. 절대 만져서는 안 될 그들의 역포위망에 이미 서구 전체가 갇혀버렸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마. 일본의 처참한 몰락을 듣고 난 후 15명의 엘리트들은 누구도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제조업과 화학 소재 시장에서 한국이 승리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패러다임은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일본의 사례는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통적인 제조업 시대의 낡은 패권 다툼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AI, 즉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은 실리콘밸리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세상의 뇌 구조를 설계하고 혁신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아무리 반도체를 잘 만든다 한들 결국 우리 미국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안에서 기계를 돌리는 하청 업체에 불과한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상의 규칙을 코딩하는 것은 우리 미국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품을 만들어도 뇌를 지배하는 자를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 제 확신이었습니다. 하청 업체라. 아드리안 벤더빌트. 네가 오만함의 끝이 과연 어디인지 진심으로 궁금해지는군. 너희들은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모니터 앞에서 키보드나 두드리면 마법처럼 AI가 세상을 바꾸는 줄 알지.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을 집어삼키고 있는 미국의 그 거대한 인공지능 기업 엔비디아를 봐라. 그들이 설계한 AI 칩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구하기 힘든 절대반지 취급을 받고 있다. 너희들은 그 압도적인 지위가 온전히 미국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 믿고 있겠지? HBM, 고대역폭 메모리.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그 위대한 실리콘밸리가 절대 입 밖으로 크게 꺼내지 않는 끔찍한 아킬레스건의 이름이다. AI라는 거대한 지능이 작동하려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가야 한다. 엔비디아의 칩이 아무리 천재적인 연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그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도로가 좁으면 결국 시스템은 먹통이 되고 그 비싼 칩은 그저 거대한 난방기에 불과해진다.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쏟아부을 수 있는 거대하고 완벽한 고속도로. 그것이 바로 HBM이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하지. 실리콘밸리의 명운을 쥐고 있는 이 HBM을 전 세계에서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 오직 한국이다. SK 하이닉스와 삼성, 이 두 개의 한국 기업이 전 세계 최첨단 HBM 시장의 90% 이상을 완벽하게 독점하고 있다. 심지어 나머지 10%조차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불량품 덩어리에 불과하지. 미국이 AI 생태계를 지배한다고? 천만에, 미국은 그저 화려한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꼭두각시일 뿐이다. 그 꼭두각시의 등에 연결된 수만 가닥의 신경망을 쥐고 있는 진짜 지배자는 태평양 건너 반도의 조용한 실험실 안에 있다. 만약 오늘 당장 한국이 HBM 수출을 중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나? 실리콘밸리의 모든 혁신은 그날 자정으로 올 스톱이다. 챗GPT는 대답을 멈출 것이고 월스트리트의 자동 매매 시스템은 마비될 것이며 네가 아버지가 자랑하는 펜타곤의 최첨단 무인 전투기들은 눈과 귀가 멀어버리겠지. 수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AI 주식시장은 단 일주일 만에 휴지 조각이 될 거다. 한국은 미사일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어. 그저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침묵하는 것만으로 초강대국 미국의 심장을 완벽하게 먹게 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첨단 산업의 가장 깊숙하고 내밀한 목줄을 그들이 쥐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비대칭 인질극이다. 미국과 일본이 소프트웨어와 화려한 설계에 취해 있을 때 한국은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는 메모리 반도체 공정에 수십 년 동안 피와 땀을 갈아 넣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세한 공정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그들은 아까 말했던 참을 인을 가슴에 새기고 묵묵히 칼을 갈았던 거다. 남들이 버린 시장, 남들이 귀찮아하던 그 바닥부터 기어 올라와 결국 모든 구조의 뿌리를 장악해버렸지. 강대국들은 이제 한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중국이 타이완을 위협하듯 한국을 힘으로 굴복시키려 한다면 한국은 그 즉시 전 세계로 향하는 AI의 혈관을 끊어버릴 것이다. 서구 사회 역시 한국을 경제적으로 통제하려 들면 스스로 파멸을 맞이하게 되지. 이것이 바로 수천 년의 침략 속에서 한국이 깨달은 궁극의 생존 전략이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초강대국들의 몸속 가장 깊은 곳에 시한폭탄을 심어놓는 것, 적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목숨을 한국의 손에 의존하게 만드는 이 지독하게 잔혹하고 우아한 역포위망을 보아라. 이건 단순한 무역의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며 그들의 칩을 사들였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 기꺼이 목에 밧줄을 걸고 그들에게 밧줄 끝을 쥐어준 꼴이었습니다.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제 세계관은 이제 완전히 바닥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보호받아야 할 작고 불쌍한 동맹국이 아니라 절대 분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잠자는 거대 괴수였습니다. 하지만 아드리안, 네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리콘밸리에 보이지 않는 칩이 아니다. AI가 이 세상에 내라면 그 내가 내리는 명령을 수행할 진짜 피와 살이 튀는 전장에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미국과 유럽이 평화에 취해 군대를 줄이고 무기고를 텅 비워가고 있던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 반도의 사람들은 단 한순간도 무기 깎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북한이라는 눈앞의 미치광이를 핑계로 그들은 어둠 속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괴물의 군대를 키워내고 있었지. 당장 세계의 화약고가 터져버린 지금 그 조용하던 유령, 군대가 유럽의 앞마당을 어떻게 덮어버리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마. 전 세계의 안보와 평화는 오직 미국이 찍어내는 첨단 전투기와 미사일, 우산 아래에서만 유지된다는 것이 제 피 속 깊이 박힌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조용하고 좁은 반도의 나라가 미국의 군사 패권을 위협한다고요? 반도체는 그렇다 쳐도 총과 대포가 빗발치는 피비린내. 나는 하드파워의 세계에서 우리를 뛰어넘는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지였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훌륭한 군대를 가졌다고 한들 그들의 군사력은 오직 북한이라는 미치광이 집단을 방어하기 위한 지역적인 억지력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미국의 글로벌 방위망을 대체한단 말입니까? 유럽과 나토의 방어선은 여전히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K 방산, 아드리안, 네가 아버지가 만드는 전투기와 미사일은 분명 훌륭하지. 하지만 너무 비싸고 오만하며 무엇보다 너무 느리다. 냉전이 끝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평화에 취한 유럽의 강대국들은 무엇을 했지? 독일과 영국, 프랑스는 거대한 전차 공장들의 문을 닫았다. 전쟁은 영원히 끝났고 이제 외교와 경제로만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 그들은 창과 방패를 스스로 부러뜨리고 샴페인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들이 평화의 환상에 빠져 무기고를 비우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의 한국은 단 하루도 공장의 불을 끄지 않았다. 휴전이라는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그 기형적인 상태를 가장 완벽한 변명거리로 삼아 그들은 70년 동안 묵묵히 칼을 갈았다. 서방 세계가 첨단 정보전과 드론 타격 같은 화려한 미래 전쟁에 심취해 있을 때 한국은 가장 원초적이고 무식한 재래식 무기들, 그러니까 전차와 자주포와 포탄을 미친 듯이 깎아내고 또 깎아냈다. 그리고 어느 날 유럽 한가운데서 진짜 피가 튀는 잔혹한 재래식 전쟁이 터져버렸다. 포탄이 바닥난 유럽 국가들은 패닉에 빠졌다. 다급해진 나토의 국가들이 미국과 독일의 방산업체 문을 두드렸지. 하지만 결과가 어땠나? 네가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은 라인을 다시 까는 데만 수년이 걸린다고 답했고 독일의 녹슨 공장들은 부품이 없어서 쩔쩔맸어. 무기를 당장 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잘난 서구의 방위산업체들은 납기를 맞출 능력 자체가 증발해버린 거였다.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유럽의 앞마당에 유령처럼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동유럽의 심장부인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누구의 손을 잡았는지 아나? 미국도 독일도 아니었다. 바로 한국이었다. 한국은 경고 없이 침투했다. 그들은 단 몇 달 만에 최첨단 흑표, 전차 수백 대와 K9 자주포를 거대한 수송선에 꽉꽉 채워 유럽의 항구에 토해냈다. 서방의 어떤 나라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압도적인 생산량과 납기를 컨베이어, 벨트에서 각 구운 빵을 찍어내듯 미친 속도로 증명해버린 거다. 성능은 독일제와 맞먹고 가격은 절반이며 속도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빨랐어. 단지 무기를 빨리 팔았다고 해서 그게 유럽을 장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군사 전략에 아주 무서운 기본기를 놓치고 있군. 무기를 판다는 것은 단순히 철덩어리를 넘기는 게 아니다. 그 무기를 유지하기 위한 수백만 개의 부품, 그 무기를 다루는 군인들의 훈련 방식, 그리고 적을 타격하는 통신 시스템과 군사 교리 전체가 통째로 한국식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폴란드 육군의 심장이 한국산 전차로 도배되었다. 루마니아가 그 뒤를 잇고 있고 북유럽 국가들마저 한국산 무기에 중독되기 시작했다. 일단 한번 그 완벽한 가성비와 지원망에 길들여지면 그들은
영원히 한국의 부품과 업그레이드 없이는 국경을 방어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지. 보이나? 한국은 유럽의 단 한 명의 군인도 파병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들은 폴란드와 동유럽의 군사력을 자신들의 방위산업, 생태계라는 거대한 그물망 안에 완벽하게 종속시켜버렸다. 유사시 러시아의 전차 부대를 막아내는 것은 이제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가 아니라 한국이 설계하고 한국의 부품이 들어간 K 전차 부대가 된 거다. 유럽의 가장 최전선 방어막을 한국이 통제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게 바로 그들의 비대칭 게릴라, 전술이 하드 파워의 세계마저 집어삼킨 현장이다. 저희 아버지가 그토록 견고하게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미국의 군산복 합체 제국이 서방 세계의 방심을 틈타 아주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내어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대가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순간 완벽한 해결책을 들고 나타나 스스로 목에 목줄을 채우게 만들었습니다. HBM으로 미국의 인공지능 혈관을 틀어쥐고 K-방산으로 유럽의 국경을 대체했다. 경제와 군사, 이 두 가지 하드웨어가 완벽하게 한국의 통제 아래로 편입되고 있는 거다. 하지만 이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일 뿐이다. 진정한 정복은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뇌를 점령할 때 완성되는 법이지. 한국이 자본과 무기 없이도 전 세계 서구 청년들의 영혼과 일상을 어떻게 완벽하게 해킹해버렸는지, 그 영토 없는 제국의 진짜 무서운 얼굴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나? 경제의 혈관인 반도체와 국경을 지키는 군사력마저 그들의 보이지 않는 통제 아래 놓이고 있다는 사실은 제 세계관의 근간을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총과 돈의 세계에서는 그들의 비대칭 게릴라 전술이 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혼과 사상을 지배하는 문화의 영역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전 세계의 청년들은 우리의 영화를 보고 우리의 음악을 들으며 우리가 만든 청바지를 입고 자랍니다. 소프트 파워, 즉 영토 없이 전 세계인의 정신을 지배하는 문화. 제국만큼은 절대 미국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제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교수님, 하드 파워에서의 성과는 인정합니다. 제가 억지로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 파워는 다릅니다. 문화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포탄이나 칩이 아니니까요. 전 세계의 상상력을 지배하는 것은 여전히 미국의 마블 영화와 디즈니,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우리 플랫폼입니다. 한국의 팝 음악이나 드라마가 유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그저 일시적인 유행이나 서브컬처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일개 유행이 전 세계의 뇌 구조를 해킹한다는 겁니까? 문화의 패권만큼은 결코 내어준 적이 없다는 서구 엘리트들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너희들 어젯밤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직전까지 손에 쥐고 있던 게 뭐지? 스마트폰이다. 너희들은 눈을 뜨자마자 작은 직사각형 액정을 들여다보고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심지어 길을 걸을 때도 그 작은 유리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지. 현대 인류의 뇌는 사실상 그 작은 기계 장치에 완벽하게 종속되어 버렸다. 과거의 미국은 훌륭했다. 2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마블 영웅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강제로 거대한 극장 의자에 앉혀 2시간 동안 스크린을 올려다보게 만들었지. 일본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만화책 생태계를 만들어 전 세계 오타쿠들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종이를 넘기게 만들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거대하고 견고한 성벽을 향해 정면으로 돌격하지 않았다. 그들은 강대국이 선점한 극장이나 출판 시장이라는 기존의 전쟁터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어. 대신 그들은 인류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주 은밀하고 개인적인 공간, 바로 스마트폰 속으로 소리 없이 스며드는 게릴라전을 선택했다. 웹툰. 너희들도 지하철에서 무심코 위에서 아래로 스와이프하며 본 적이 있을 거다. 이것은 단순히 만화를 인터넷에 올린 것이 아니다. 인간의 신체 구조상 가장 편안한 엄지손가락의 상하 운동에 맞춰 서사와 연출의 문법을 통째로 재창조해버린 완벽히 새로운 포맷이다. 서구의 만화책이 종이의 규격에 갇혀 있을 때 한국은 스크롤의 속도와 여백을 조절해 독자의 호흡과 심장 박동까지 통제해버리는 화면 속의 절대 독재자가 된 거다. 플랫폼을 미국이 만들었다고 자만하지 마라. 넷플릭스나 유튜브라는 고속도로를 깐 것은 미국이지만 지금 그 고속도로 위에서 가장 엄청난 속도로 전 세계인의 아드레날린을 뽑아먹고 있는 것은 한국의 콘텐츠다. 그들은 극장이라는 낡은 영토를 버린 대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손바닥 위라는 영토 없는 제국을 완벽하게 점령해버린 거다. 형식만 해킹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서구권 젊은이들의 감정의 밑바닥, 그 서늘한 결핍마저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미국의 영웅들은 어떤가? 철제 슈트를 입은 억만장자이거나 우주에서 온 초인들이다. 그들은 화려하지만 지금 당장 대출금에 허덕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전 세계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저 다른 세상의 판타지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국의 콘텐츠가 보여주는 주인공들은 다르다. 그들은 반지하에 살고 빚에 쫓기며 가학적이고 불평등한 사회 시스템의 맨 밑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발버둥치는 철저한 언더독들이다.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같은 작품들이 왜 전 세계를 미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픽션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늪에 빠져 절망하는 전 세계 청년들의 내면을 너무나도 잔혹하고 정밀하게 해부해버린 다큐멘터리였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수천 년 동안 외세에 짓밟히고 억눌리며 살아남았다. 그래서 그들은 억울함을 알고 절망의 냄새를 맡을 줄 안다. 그들은 서양의 거대한 스펙터클 대신 인간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뿜어내는 그 끈적하고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화면 밖으로 끄집어내는데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은 이제 할리우드의 가짜 희망에 열광하지 않아. 그들은 한국이 설계한 슬픔과 분노,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오는 처절한 카타르시스에 자신의 영혼을 동기화하고 있다. 그들은 알게 모르게 한국인의 방식으로 세상을 느끼고 한국인의 방식으로 불의에 분노하며 한국인의 잣대로 슬픔을 소비하게 된 거다. 이것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총과 대포로 국경을 지키는 동안 그들은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독약처럼 전 세계 청년들의 뇌 구조와 감정선 자체를 자신들의 스탠다드로 포맷해버린 것입니다. 보이나? 이것이 바로 영토 없는 제국의 진짜 공포다. 그들은 단 한 명의 군인도 국경 밖으로 보내지 않았다. 총알 한 발 쏘지 않았다. 하지만 프랑스의 10대들은 한국의 아이돌처럼 화장을 하고 미국의 대학생들은 한국의 드라마를 보며 자본주의의 부조리를 저주하며 남미의 청년들은 한국식 연출 문법에 뇌가 절여져 스크롤을 내린다. HBM이라는 반도체로 하드웨어를 인질로 잡고 K방산으로 물리적 방패를 뚫어버리더니 이제는 웹툰과 영상으로 인류의 정신마저 완벽하게 지배해버린 나라? 이토록 정밀하고 소름 돋는 비대칭 전략을 수십 년 동안 흔들림 없이 밀어붙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대체 무엇일까요? 자, 이제 너희들의 오만한 머릿속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랐을 거다. 도대체 영토도 좁고 자원도 없는 저 반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토록 기괴하고 완벽한 전략적 본능을 가지게 된 것일까? 왜 다른 나라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의 이 끔찍한 진화 방식을 모방할 수 없는 것일까? 그의 답은 그들이 수천 년의 피눈물 속에서 벼려낸 서양의 언어로는 절대 번역조차 불가능한 5가지의 치명적인 DNA에 숨어 있다. 이제 그 봉인을 해제하마. 저를 포함한 15명의 엘리트들은 우리가 믿어왔던 세상의 견고한 질서가 반도의 조용한 나라에 의해 어떻게 해체되고 있는지 뼈저리게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하드웨어의 심장인 반도체부터 국경을 지키는 방위산업, 그리고 인류의 뇌 구조를 장악한 문화 콘텐츠까지 이토록 거대하고 치밀한 비대칭 전략을 어떻게 수십 년 동안 흔들림 없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실행할 수 있었던 걸까요? 너희들의 오만한 머릿속에 드디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랐을 거다. 도대체 영토도 좁고 자원도 없는 저 반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토록 기괴하고 완벽한 전략적 본능을 가지게 된 것일까? 미국이나 유럽은 왜 수백조 달러를 쏟아붓고도 한국의 이 끔찍한 진화 방식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일까? 그의 답은 그들이 수천 년의 피눈물 속에서 벼려낸 서양의 언어로는 절대 번역조차 불가능한 5가지의 치명적인 DNA에 숨어 있다. 다른 나라가 이 전략을 모방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머리로 배운 기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살을 깎아내며 얻은 돌연변이적 진화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저주, 첫 번째 무기는 바로 그들이 태어난 끔찍한 땅 그 자체다. 지도를 펴고 한국의 위치를 봐라. 북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대륙의 포식자들이 입을 벌리고 있고 바다 건너에는 일본이라는 섬나라 포식자가 칼을 갈고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덩치가 큰 제국들에 둘러싸인 말 그대로 사자, 우리 한가운데 던져진 핏덩이 같은 위치다. 보통의 약소국이라면 벌써 수백 년 전에 멸망의 지도에서 지워졌거나 강대국의 노예가 되었을 거다. 하지만 그 저주받은 위치가 역설적으로 한국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생존 본능을 강제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긴장을 푼 적이 없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나라가 통째로 뜯어먹힌다는 것을 수천 년의 역사로 학습했기 때문이다. 사방이 적이기에 그들은 언제나 사방을 동시에 감시하고 가장 빠르고
치명적인 돌파구를 찾는 짐승 같은 시야를 갖게 된 거다. 압축, 성장. 두 번째 무기는 바로 속도에 대한 관기다. 한국전쟁 직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에 불과했다. 아프리카의 빈민국들보다도 가난했지. 그런데 서구 세계가 200~300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혁명과 민주화, 그리고 정보화 혁명을 그들은 단 50년 만에 전부 갈아 마셔버렸다. 한 세대 안에 농경사회에서 최첨단 AI 사회로 수직 상승한 거다. 이 무시무시한 압축 성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나? 한국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양의 기업과 정부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회의를 거듭하고 안전한 길을 찾으며 머뭇거릴 때, 한국인들은 낡은 것을 주저없이 부수고 새로운 판으로 뛰어든다. 그들에게 변화란 곧 생존이었으니까. 다른 나라가 걸어서 쫓아올 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며 날개를 만들어내는 미친 속도전을 펼치는 거다. 소름 돋는 결속력. 세 번째 무기는 바로 평소에는 분열되어 있다가도 외부의 적이 나타나면 단숨에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 합체해버리는 기괴한 결속력이다. 국가 부도 사태라는 끔찍한 경제 위기가 한국을 덮쳤을 때의 일이다. 월스트리트의 승냥이들은 한국 경제가 끝났다고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그때 수백만 명의 한국 국민들이 각자의 집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장롱 속에 숨겨둔 결혼반지, 아기의 돌반지, 십자가 목걸이. 그들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자신들의 금부치를 들고 나와 국가의 빚을 갚으라며 헌납했다. 단 몇 달 만에 수백 톤의 금이 모였고 한국은 세계 경제학자들의 예상을 비웃듯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빚을 갚고 지옥에서 부활했다. 한의 승화. 네 번째 무기. 아까 말했던 한이라는 감정이다. 수많은 외침과 수탈 속에서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는 억울함과 슬픔이 거대한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다. 하지만 이 용광로의 불길은 밖으로 향하지 않는다. 폭동을 일으키거나 남을 탓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 그들은 이 지독한 한을 차갑게 식혀서 자신들을 짓밟은 자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겠다는 얼음 같은 살기로 승화시킨다. 복수를 원하지만 그 복수의 방식이 총칼이 아니라 압도적인 성공인 거다. 그들은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밤새워 반도체를 깎고 포탄을 만들고 드라마를 찍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조용하고도 완벽한 세계 정복이다. 성공으로 적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한국인이 한을 푸는 방식이다. 섬뜩한 완결성. 그리고 마지막, 서구 세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무기는 바로 이 완결성이다. 한국인들은 적당한 중간 지점을 혐오한다. 그들은 반격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절대 상대를 살려두지 않는다. 미국이나 유럽은 분쟁이 생기면 어느 정도 이익을 챙긴 선에서 협상하고 타협하려 한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그들은 사냥감을 물면 상대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고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절대 턱을 놓지 않는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을 어떻게 멸종시켰는지, 조선업에서 유럽을 어떻게 밀어냈는지, 스마트폰 시장에서 노키아와 모토로라를 어떻게 무덤으로 보냈는지 떠올려봐라. 그들은 올인한다. 그리고 그 올인의 끝은 항상 적의 완벽한 파멸이다. 사방이 적격인 저주받은 영토, 미친 듯한 속도의 압축 성장, 위기 앞에 하나로 뭉치는 거대한 유기체적 결속, 슬픔을 가장 예리한 칼날로 바꾸는 한, 그리고 적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완결성. 이 5가지의 DNA가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지구상 그 어떤 국가도 모방할 수 없는 절대적인 비대칭 전략의 괴물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제 너희들도 알게 되었을 거다. 왜 세계 최상위 포식자라는 미국과 중국의 정보 기관들이 핵무기보다 저 반도의 조용한 나라를 더 두려워하는지 말이다. 그들은 우리처럼 요란하게 소리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우리의 뇌와 심장과 핏줄을 장악해 나갈 뿐이다.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들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기 전 너희들에게 가장 실용적인 경고를 하나 남기지. 만약 너희들이 언젠가 미국의 권력을 쥐고 세계를 움직이게 된다면 이것 하나만은 뼈에 새겨두어라. 그들이 조용하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지 마라. 그 고요함은 굴복이 아니라 너희의 목을 칠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재고 있는 사냥꾼의 침묵이니까. 제가 평생 믿어왔던 세상의 법칙은 오늘 이 지하 강의실에서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 위로 소리 없이 세상을 집어삼킨 거대한 제국의 진짜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제 최신형 스마트폰, 그리고 제 가방 속에 들어있는 AI 기반의 최고급 노트북.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저를 감시하는 낯선 적군의 무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정학적 저주, 압축 성장, 소름 돋는 결속력,
한의 승화, 그리고 섬뜩한 완결성. 저는 평생을 오만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강대국의 자본과 무력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법칙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우리 미국의 거대한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국제 질서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성장한 운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보호받은 것이 아니라 호랑이의 굴 속에서 웅크린 채 호랑이의 목줄을 엮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그들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먼저 소리 내어 짖지 않습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얼마나 강한지 떠벌리지도 않습니다. 강대국들이 힘자랑을 하며 서로의 신경을 긁어댈 때 그들은 아주 조용하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이 방심하며 가장 깊숙한 안방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 굴욕적인 시간을 뼈를 깎는 인내로 버텨냅니다. 마침내 강대국들이 스스로 HBM이라는 칩에 목숨을 걸고 K방산이라는 무기 체계의 국경을 맡기며 한국이 만든 화면 속 서사의 영혼을 빼앗기는 순간 그들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문을 잠가버립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들이 만든 완벽한 통제실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니까요. 로구드 교수님의 마지막 경고가 다시 한번 제 귓가에 차갑게 맴돌았습니다. 조용하다고 약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절대 먼저 물지 않지만 한 번 선을 넘는 순간 돌아갈 길은 영원히 지워진다. 지하 벙커 강의실을 빠져나와 하버드의 넓은 잔디밭으로 걸어 나왔을 때 평화로워 보이던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한국의 자동차가 굴러가고 사람들의 손에는 한국의 부품이 들어간 스마트폰이 들려 있으며 학생들의 이어폰에서는 한국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들은 영토 하나 빼앗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전 세계의 일상과 내 구조를 완벽하게 점령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는 덩치가 큰 사자가 아니라 자신이 사냥꾼이라는 사실조차 숨긴 채 상대의 심장부에 가장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조용한 암살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암살자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엘리트의 고백 어떠셨나요? 한국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 $67, HBM 점유율 90%,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역전한 유일한 국가. 어느 서구 안보 전략가는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한국을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라. 방심하는 순간 치명적인 반격이 시작된다. 아무도 안 믿어줄 때 텅 빈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운 사람들의 땀방울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비웃을 때 묵묵히 조용히 칼을 갈았고 그리고 마침내 세계의 숨통을 쥐었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세계의 오만함을 부수는 거대한 무기가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면 긍지 2글자만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놀라운 역사의 비밀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